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입니다. 그녀는 밥솥이 고장나서 40만 원가량의 밥솥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이틀 후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택배 기사의 문자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집에는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CCTV까지 돌려본 끝에 택배 직원이 분류할 때 동호수를 착각해서 다른 곳에 물건을 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해당 동호수에 찾아갔는데 황당하게도 옆동 사람은 아들이 보내준 건 줄 알고 썼다 하면서 다급하게 밥솥에 있던 밥을 퍼내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잡곡도 이미 먹은 상태였고요.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쓸 경우에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잘못 배송된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원래의 소유자가 잃어버린 분실물 등을 의미하는데 횡령, 즉 남의 것임을 알고도 그대로 사용을 해버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사건에서 오배송된 포장 박스에는 분명히 이제 타인의 주소와 성명이 표시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옆동 사람은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것을 개봉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혹시 그 옆동 주민이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옆동 주민이 오배송이 아닌 제대로 배송된 택배를 원래의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몰래 이제 물건을 들고 갔다면 그때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배송건에 대해서는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리고 제대로 배송된 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옆동 주민에게는 비밀 침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밀봉된 타인의 택배 상자를 함부로 열어본 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옆동 주민은 이미 밥솥을 사용해서 중고품으로 만들어버렸고 사은품까지도 훼손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사용해버린 밥솥과 뜯긴 잡곡을 건네받아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이미 이 부분은 다 훼손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오배송으로 인한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함부로 물건을 그냥 사용해버린 사람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비밀침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두 죄로 일단은 형사고소를 하시고 이 사건에서 이미 써버린 밥솥의 가치라던가 사은품에 대한 부분은 재산상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사건은 택배회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택배회사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서 이뤄집니다. 근데 이제 택배 표준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청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전홍규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인테리어 공사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최근 상담 건수를 보면 인테리어 공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지거나 계약 당시 선택했던 자재와 달리 저렴한 자재가 사용되었다던가 공사기간이 처음과 달리 늘어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그 인테리어 공사 분쟁은 비전문가인 집주인이 대처하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가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어떤 부분을 잘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실내건축공사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원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므로 시공사의 면허 및 사업자 등록 보유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인테리어 업체가 과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약 전에 실내건축공사원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 4번을 요구하시면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일명 키스콘에서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하면 우리가 이제 저쪽에서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대표자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내건축공사원 면허를 가지고 있는가를 일단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면허는 있었어요. 근데 면허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히 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또 실제 분쟁 사례들을 보면 실내건축공사원 면허를 확인하였으나 막상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타 업체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로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면허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산 넘어 산인데 그 면허 대여 여부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타 업체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명함은 면허 업체의 부사장, 이사, 상무 등의 직책을 사용하면서 면허 업체와는 다른 주소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 책임자가 면허상의 대표자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면허 대여의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허가 있는 업체임까지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도 이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혹시 모를 분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끔 지인의 소개 등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만 하며 이왕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시공 날짜와 준공 날짜, 그 공사 완료 날짜를 말하고요. 하자 판단 기준, 보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계약서는 사실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사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계약서 잘못 쓰시거나 아예 안 쓰셔가지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회사보다는 일반 개인이 많다 보니까 계약서 정말 안 챙기는 경우 많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계약서나 도면을 적절하게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잔금을 지급하지 말고 며칠 동안 검수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성금을 많이 주거나 잔금을 먼저 다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영세한 업체의 경우 잔금을 받고 나면 하자 보수를 안 해주거나 고의로 부도내는 경우도 발생해 집주인들은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진행 사항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와, 고의로 부도내는 경우면은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고 하자 보수도 참 어렵고 이게 난감하기 이를 데 없겠네요. 인테리어 업체가 만약에 이제 무면허 업체인지 모르고 이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무면허 업체인 걸 알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해당 업체가 시공을 아주 적절하게 잘해줬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무면허 업체인 경우에는 시공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면허가 있는 업체인 척 속이고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면허를 대여하였거나 계약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까운 경찰서에 면허 대여 또는 무면허 시공으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인테리어를 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우며 집이라는 것이 워낙 고가이고 계속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무면허일 경우에 면허 대여 또는 무면허 시공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통상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초범인 경우에는 다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형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징역형도 있고 그 손해배상의 여지도 있고 하니까 참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는 사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홍규 변호사님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들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분쟁에 잘 대비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조장혁의 체인지 들려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양소영 변호사님 다시 돌아오십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안미연이었습니다.